중세 문화 259쪽. 중세라는 것은 고려시대를 얘기해요. 그죠? 중세는 고려시대를 얘기해요. 그러면 조선시대는 뭐라고 얘기하죠? 응? 그렇지. 근세라고 그러지. 이렇게. 이 정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중세는 고려시대를 지칭합니다. 근세, 조선시대. 근세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행정이 체계화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선시대가 되면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체계를 이루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세의 문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의 전례부터 갑니다. 우리나라는 외부의 문화를 수용해서 발전시키는데요, 어떠한 나라에서 어떠한 것들이 들어왔는지를 갖다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망권당. 망권당은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다 시험 문제 요소들을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 문화 전례 자체를 전부 다 별표를 한 3개 정도 해요. 문화 전례 자체에 별표를 한 3개 하세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망권당 갑니다. 충수강 1년에 충선왕이 북경에 세운 학문연구소로서 이재현 등이 원예학자 조맹부와 교류, 송설체가 우리나라에 유명하게 되었다. 자, 망권당. 시험에서 그동안 되게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만 권의 책을 갖다가 소장하고 있다. 뭐야, 그럼 이게? 요즘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 도서관이겠지. 엄청난 큰 도서관이 되겠죠? 근데 이게, 여기 핵심은 이게 우리나라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어요? 그 당시 원나라 수도가 어디예요? 연경이에요. 연경에다 세웠다는 겁니다. 누가요? 충선왕이요. 충선왕은 충선왕인데 잘린 충선왕이, 우리 속된 말로 왕은 왕인데 잘린 왕이야. 그리고 그의 아들 충수강 1년에 만들었어. 그래서 요것도 맞고 이것도 다 맞아. 논리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잘려서 원나라에 가 있고 거기에서 자기가 가진 돈으로 도서관을 만들었고, 근데 우리 고려시대에 맞는 거기 때문에 고려시대 왕의 연필을 따지게 되면 충수강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옳다고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가셨죠?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질문 오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에는 충선왕인데요, 왜 선생님 충수강이라고 하십니까? 이해 가셨죠? 충선왕은 맞긴 맞는데 잘린 왕이라고. 자, 학문연구소로 이재현 등과, 이재현도 잡아야 됩니다. 이 시기에 원간섭기 최고의 학자가 이재현이라는 학자입니다. 성리학자입니다. 우리나라 고려 말에 최고의 성리학자 이재현과 조맹부가 교류하게 됐다. 조맹부는 원나라 시대의 최고의 성리학자이자 석학이고 글씨를 잘 쓴 사람은 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맹부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려 후기에 조맹부체가 유용하게 되었다. 하나 더 갑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네임이 있어요. 송설체라고도 불러요. 이 글씨자의 글자는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맹부가 매일 책을 보고 공부하는 공부방 이름이 있어요. 서재 이름이 있어요. 송설체, 집제자예요. 여러분 집에 자기 방이 있죠. 지금 현재 보면 테이블 하나 있지, 책꽂이 하나 있지, 그 다음에 자기 미니 옷장 하나 있지, 그 다음에 옆에 침대 하나 있지. 대부분 그렇지. 이 환경에 공부가 잘 돼, 안 돼? 물어볼게. 이 환경에서 공부가 잘 되냐고. 여러분 초중고 대학 다닐 때 계속 그런 환경에서 공부했잖아. 봐봐, 내 책상이 있지, 책꽂이 옆에 붙어 있지, 컴퓨터 있지, 침대 옆에 있지, 뒤에 옷장이 있지. 아니, 우리 집 구조도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 구조도 집도 그렇게 됐으라고 보거든. 그게 환경이 좋게 하는데 공부가 잘 되더냐고.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있지. 하다가 1시간 하다 피곤하면 어떡해? 컴퓨터 하다 1시간 또 피곤하면 어떡해? 침대에 누워서 1시간만, 30분만 자고 일어나서 해야지 이렇게 하고 대부분 자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이래요. 여러분 도서관을 요즘 가기 되게 어렵죠.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까.
또 어디 사람 많이 있는 막 스터디 카페라든가 일단 카페 가서 공부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거기도 또 무섭지, 가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 내가 코로나 걸려서 뭐 죽을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시간에 제약을 받는 거잖아. 그럼 내게 되게 마이너스 되는 시간을 가져온단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안 하더니 집에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집에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힘들 텐데 그때 침대를 빼세요, 제발. 내가 수험 기간 내에는 침대를 빼주세요. 선생님 놀 데가 없는데 그 시대다 그냥 나 보기 싫더라도.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 없어, 거의. 엄마 아빠하고 얘기해서 제발 집에 있는 침대, 자기 방에 있는 침대 좀 빼주세요. 동생이 있으면 또 언니나 누나가 있으면 그쪽으로 좀 옮겨놓고 같이 좀 자죠, 잠잘 때만. 그리고 공부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좀 하세요, 제발. 그 제일 중요한 게 침대 좀더 빼자. 실천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마인드가 달라질 거야. 난 항상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방에 침대 있는 사람 보면 대부분 99.9% 다 침대 있어요. 침대 있어 없어? 뺄 의향이 있어 없어 오늘? 어? 빼라고. 침대에서 공부 안 돼. 아니, 생각해봐. 저 편하는 게 항상 옆에 나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게 공부가 되겠냐고. 빼봐. 그 방바닥에 아무도 놔두지 않아 봐봐. 그럼 맨바닥에 자기 되게 아프잖아. 이게. 불편하고 딱딱하고, 그지? 그럼 공부하기 딱 좋아요. 잘 될 때만 침대 찾아가는 거고 정신 딱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인 좋을 겁니다. 여러분 스터디 카페 가는 이유가 뭐야? 누울 수 있는 곳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없잖아. 그럼 졸리면 어떡해? 잠깐 눈 붙일 수 있지만 2시간, 3시간 잘 수는 없잖아. 눈치 봐야 되잖아. 그럼 나와서 뭐 커피 한 잔 먹고 어떻게든 정신 차려 다시 들어가려고 하잖아. 한 30분 밖에서 때우고 들어가서 공부 다시 하잖아. 스터디 카페 같은 데를 가면 참 좋긴 한데 무서우니까 집에서 하는 사람들은 제발 침대 좀 빼세요.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공부 이상한 데 가서 이러고 때문에 그랬네. 이념 시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럼 요거가 비교되는 게 있어. 봐봐. 글씨체가 고려 전기에는 또 다른 사람이 유행한단 말이야. 구분하라는 뜻이야, 이거. 이건 구양순체야. 구양순체하고 왕이지체 같은 게 이때 유명해진다고. 고려오기는 조명부, 여기는 구양순체. 그럼 지금 기록을 적긴 적는데 실제 시험 볼 때 기억이 날까? 거의 대부분 왕이지를 모르고 그냥 구양순을 물어본다고.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오라고. 우리 한글 다음에 기억이 먼저지, 지읒보다는, 그지? 구양순, 조명부, 전기, 기억, 후기, 지읒. 이렇게 살짝 이름이 기억이 안 날 수 있다고, 시험장 가서. 그러면 최소한 기억이 먼저니까 기억을 앞으로 하자. 구양순, 지읒을 후기로 하자. 일단 이것부터 한번 잡아보라고. 글씨체가 이게 구양순이고 이게 왕이지,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일단 맞히는 게 먼저라고 봐셔야 됩니다. 목면가입니다. 문익점이 전리하였습니다. 의상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하달표 하시고 조선전기는 일반화되다 적습니다. 우리가 솜옷을 입을 수 있고 솜이불을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화에서. 그 다음에 아라비아의 문화, 사라센 문화라고 합니다. 수시력, 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달력입니다. 그 당시 달력을 역법이라고 합니다. 자, 선명력, 수시력.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력. 자, 가보자. 기본적으로 달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쓰는. 선명력은 당나라 달력인데요. 신라에 왔어요. 이렇게. 신라에서 고려까지 써먹는 거야. 그리고 원간섭기가 되면서 이게 고려로 온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대통령 보자. 고려 말에 들어와서 조선 초까지 쓴 달력이 대통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름하시는 칠정산 내편이라는 게 등장해.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별표 5개짜리야. 이게 세종대왕 때문에 그래요. 세종대왕 때 칠정산 내편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네, 이건 기존의 수시력과 대통력,
자, 봐봐. 수시력, 뒷동력 플러스 아라비아의 해해력. 이 합쳐졌어요. 이렇게 합쳐져서 만든 달력이 7정산 4편이에요. 7정산 4편이다. 이건 별표 5개. 선생님이 봤을 때 최근 3년간 기출되지 않았어요. 그럼 3년 전에 6년 연속으로 기출됐어요. 그렇다면 내년쯤에는 나올 때가 됐다. 올해도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럼 내년쯤에 가능성이 최소 50%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시력. 잘못 적었어요. 시헌력. 이건 효종 때 조선입니다. 시헌력. 여기서 핵심은 24절기를 표기하고 있다. 우리 농사 짓는데 되게 필요하죠. 우리 엊그저께 우리 말복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가을이 접어들겠죠.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런 걸 시연하게 합니다. 농업을 짓는 사람 되게 중요하더라. 네. 태양력. 이건 이제 우리 을미개혁 때 1895년이겠죠. 고종임금 시기에 을미개혁 때 이런 게 들어오더라. 최소한도 이런 달력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전체를 내가 읽을 수 있는,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아셨죠? 달력이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다고.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달력도 공부해야 되나요? 여러분 다행인 줄 알아. 50년 뒤에는요, 또 50년, 500년, 100년 뒤에는 여러분들 한참 뒷세대들에게는 이런 게 나올 거야. 콜라가 나올 거야. 코카콜라가 들어왔고, 펩시도 있었다고. 맥도날드 있었는데 롯데리아도 만들어졌다. 이런 게 다 시험에 나올 거야. 50년 뒤에, 100년 뒤에. 우리가 겪었던 일상생활의 별거 아닌 것들이 50년, 100년 뒤에 여러분들 우리 후대 세대들은 그게 시험에 나올 거란 말이야. 별거 아닌 것 같죠? 다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살았던 사람들이 뒤에서 사람들이 기록한 게 역사거든. 이것도 다 잡으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얘기하는 1, 2, 3, 4, 5, 6, 7, 8 하는 그게 들어왔고요. 서광사 응진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광사 응진전. 이게 다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포 양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고려시대에 들어왔고요. 이건 원나라 양식이에요. 그래서 원나라 양식 고려에 들어왔고 이 고려에 들어왔던 이 원나라 양식이 조선에 연결됩니다. 조선의 궁궐 건축, 그 다음에 서원, 그 다음에 사원, 그 다음에 학교, 이런 건축물의 주류를 이루었다. 주류를 형성하였다 보시면 돼요. 자, 건축을 지을 때 한번 봐볼게요. 두 가지 양식이 있어. 기본적으로 주심포 양식, 다포 양식. 크게 두 가지 양식이 있어. 하나 더 그러자면 입공 양식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문화사예요. 아셨죠? 참고로 우리 문화사는 적게는 5개에서 7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정치만 잘하게 되면 최소 10문제를 맞히고 문화사만 잘해도 합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15에서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화사를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해보면 가장 점수 안 나는 부분이 실은 문화사예요. 여러분들이. 왜? 문화를 답사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네, 최근에 수학여행 제주도 안 가. 경주도 안 가본다고. 다 제주도 간다고.
다 제주도가. 지방 애들 물어봤더니 다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을 무슨 랜드로 와 서울 쪽으로 다 올라와.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때라도 좀 문화재를 좀 보고 우리 고유 역사도 좀 공부할 이런 기회를 구했으면 되겠는데 서울에 와서 무슨 문화를 접수하겠다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차라리 경복궁을 왔다면 이해 가겠습니다. 에버랜드 가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수학여행 어디로 가봤나요? 경주로 가본 사람 있나요 여기? 한 사람밖에 없어. 거의 대부분 제주도 갔다 왔을 거야. 제주도 간 사람. 아 제주도 아니야 이거? 가본 적이 없어? 어디로 갔어? 한번 얘기해 줘봐. 어디로 갔어? 응? 학교 다닐 때? 왜 손을 안 들어? 좀 들어보주지. 알겠습니다. 자, 봐봐요. 주심프 양식 봐볼게요. 이 무게의 하중을, 이거 무게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여기 기둥 위에다가 이렇게 놓은 걸 공포라 불러요. 기둥 위에다가 중심을 해서 놨다 해서 그걸 주심프 양식이라 불러요. 이건 1층일 때 가능해요. 근데 원간섭기에 건물이 하려지기 시작한다고 오면서 그러면서 2층, 1층, 2층 넘게는 3층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면 기아의 양이 많아지겠지, 두꺼워지겠지. 그럼 하중도 그만큼 더 늘어나겠죠. 그럼 버틸 수 있는 게 없어진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놓는다고 이렇게. 이걸 공포라고 한다고. 그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포를 더 많이 놨다 해서 한자를 많이 놨다 해서 다포를 쓰는 거야. 이건 특히 궁궐 건축, 사원 건축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중간중간에 포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입공양식 폭기, 이건 조선시대 양식이에요. 조선시대 양식인데, 봐봐. 포를 이렇게 놨어. 조선시대 큰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 2층, 3층으로 올라간다. 여러분 TV에 잘 나오는 게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남대문이지. 남대문 건축 2층 건물이야. 아셨어? 2층 건물이 뭐가 될까, 기본적으로? 기하장이 많아지잖아. 그 기하장 버틸 수 있는 하중이 어떻게? 이게 쉽게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힘의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쉽게 해서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자 있지? 자, 엉덩이 깔고 앉아있어. 자, 다리가 앞에 하나 하고 뒤에 하나 있어. 여러분 앉아있기 편할 것 같아? 불안할 것 같아? 불안하지. 이거 균형 잡다 공부가 안 되지. 넘어지잖아 이게. 근데 지금 현재 다리가 몇 개 있어? 4개잖아. 4개를 버티는 거죠. 내 무게를 갖다 4개가 분산시켜주잖아. 그렇게 돼서 안전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를 보시면 돼. 자, 기하장이 하나, 둘, 3층이 되면 늘어나잖아. 그럼 포를 어떻게 해? 중간중간에 힘의 분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다 하중을 주는 게 아니라, 부하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분산시켜주는 뜻이에요. 똑같아. 근데 여기는 뭐예요? 올라가면서 여기가 새의 날개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약간 장식이 화려해지신다는 거예요. 화려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새의 날개 모양을 띄고 새의 날개 익자를 써서 입공양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선시대 궁궐 경복궁 가면은 또 종묘도 마찬가지 가면 이렇게 삐쭉 옆으로 아름답게 나온다고. 이걸 입공양식이라고 불러요. 다포양식은 다포양식인데 화려한 건축물에 특히 궁궐 건축물 양식 같은 경우는 입공양식을 취한다. 하나로 다 잡을 수 있겠죠. 오케이. 다시 갑니다. 농상집요 갑니다. 충종왕 때 이야미 화북농법을 소개하게 되었다. 뽕나무, 과실, 약초, 재배법 등이 소개되었다. 그 화북농법이라는 것 자체가 밭농사입니다. 주로 하남농법은 벼농사를 얘기합니다. 아셨죠? 화북농법은 밭농사, 하남농법은 벼농사를 얘기합니다. 논농사를 얘기합니다. 자, 농상집요에 밑줄 그어야 되겠죠? 그 농상집요의 상자를 옆에다 한자를 예백으로 좀 적어놔. 그래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네, 뽕나무 상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뽕나무 재배법이 왔다. 이 뽕나무는 얘들이 먹는 밥이에요. 누에들이 먹는 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누에를 치르는 사업이 되게 발전했다. 이걸 잠업이라 불러요. 누에 잠자입니다. 네, 잠업이 성행하게 되었다. 뭘 뽑아냅니까? 실크를 뽑아냅니다. 누에의 먹이라 할 수 있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산업이 발전되기 시작했다. 이어서 갑니다. 하약가죠. 원나라 상인 이연으로부터 채무선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통도감이 설치되어 실제로 진포 싸움에서 큰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선 한 500척을 갖다 박살을 내버리죠. 하통도감 밑줄 그으시고 채무선 밑줄 그으시고. 네.
원나라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종교 갑니다. 라마 불교 보죠. 라마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라마 불교가 들어오면서 하살표 하시고 타락 적어놔요. 네, 온 간섭계 라마 불교가 우리나라에 이입되게 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다. 승려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그걸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승려들이 등장할 거거든. 그 종파가 밑에 있는 게 임재종이에요. 임재종, 선종계통으로 전래됐고요. 공민왕의 왕사인 부우가 전래됐습니다. 공민왕 밑줄 긋습니다. 임재종. 이게 마지막 선종을 적을래요. 우리나라에 선종이 들어온 것 중에 마지막 선종입니다. 라마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들어온 마지막 선종이 임재종입니다. 공민왕 때입니다. 시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공민왕입니다. 문화 갑니다. 첫 번째, 경천사지 십층석탑. 원래 라마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원래 라마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승려들이 타락하는 부패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이 경천사 십층 라마 불교 영향 중에 가장 특징이 뭐냐면 석탑은 화려하다 적습니다. 화려하다. 화려하다. 특징은 라마 불교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화려하다. 화려한다는 것은 그 소재가 하강암이냐 대리석이냐 물어본다. 이건 대리석으로 조각이 됐다. 이거 가셔야 됩니다. 대리석 반대되는 게 하강암인데 이건 틀린 지문이고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석은 되게 강도가 약해서 내가 하고 싶은 조각을 그대로 다 재현할 수 있어요. 이해가셨죠? 이런 거에 다 디테일하게 물어본다고. 이렇게 물어본다. 라마 불교의 영향을 받았던 경천사 십층석탑은 화려함의 극치를 띄운, 이 화려함의 극치를 띄운 이유는 그 소재가 하강암이기 때문이다. 그럼 지문 틀리다는 얘기야. 돌의 소재까지 물어보는. 이건 강도가 굉장히 강해서 조각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해가셨죠? 대신에 우리나라에 하강암은 주로 석탑들을 제작할 때 주로 하강암을 썼어요. 왜일까요? 하강암이 좋은 것은 별로 없잖아요. 조각을 이렇게 정교하게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산야에 깔려있는 돌 90% 이상이 하강암이에요. 90% 이상이 하강암이라는 얘기 뭐죠? 그러면 그 돌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더 좋은 건 뭐죠? 내가 쉽게 구입하기가 좋은 거야. 구입의 편리함 때문에 하강암을 가지고 석탑을 제작하는 거지 여기 말한 경천사 십탑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시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영향을 받은 게 원각사의 십층석탑입니다. 자 봐봐요. 이건 고려시대 거예요. 이거 개성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영향을 받은 게 조선 세조 때입니다. 똑같이 만들었다. 원각집은 이거 오늘날에 서울 종로가 아니라 중구겠죠.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나 있죠. 이렇게 탑골공원 내에 만들어진 게 원각사 10층석탑. 싱크율이 99%. 거의 흡사하다. 네. 가끔 시험 나오기 전에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걸 바꿔놓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천사 10층석탑에 원각사 10층석탑에 영향을 받은 거잖아. 반대로 얘기할 수 있다고. 경천사 10층석탑은 원각사 10층석탑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질문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선호관계. 그래서 이렇게 오시 바랍니다. 예. 경원희 씨, 이자겸 같은 사람들 이렇게 경원희 씨, 경천사지, 원각사지 이렇게 살짝 외워놓으시면 시험장 갔을 때 혼란에 빠짐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아셨죠? 왜? 시험장 가서는 단시간 내에 그죠? 1초, 2초, 3초, 4초, 5초 안에 문제를 풀고 빡 넘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는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야 된다고. 내가 고민하는 문제는 1분 정도 소요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쉽게 치는 문제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딱 치고 넘어가야 된다고. 지문이든 정답을 맞히든 간에. 아셨죠? 꼭 잡으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게 물어본 게 세조를 그래도 물어볼 거예요. 다음 원각사지 10층석탑이 만들던 시대의 상황 가장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그럼 뭐가 돼? 이거는 뭘 찾아봐야 되는 거야? 세조의 업적을 다시 뒤집어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갑니다. 두 번째 가면 천산대렵도.
공민왕입니다. 지금 고려시대 그 그림들이 많지 않아요. 남아있는 게. 너무 오래된 세월이다 보니까. 근데 천삼대립도 현재 현존합니다.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북종화의 영향으로 필체가 되게 뚜렷하다. 볼까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좀 지워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졌어요. 그림의 방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종화가 있고 북종화 방투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린 그림의 방식입니다. 자, 화려하고요. 화려한 면이 있고요. 이것은 남종화는 되게 단순한 면이 없잖아요. 있죠. 이렇게. 이건 우리 원간섭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건 글 공부 많이 하는 사대부들의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들은 전문 하원의 그림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기 홍대 미대에 나온 사람이 그린 그림이야. 여기는 여러분이 미대에 안 나온 여러분의 그림이야. 내가 그린 그림이야. 공부만 했던 사람이 그린 게 이거야. 남종화, 북종화, 구호라면 되게 훨씬 쉬워졌지. 그럼 그림이 내가 더 잘 그릴 것 같아? 얘 나온 애도 더 잘 그릴 것 같아? 위에 밑에? 밑에겠지, 당연히. 선생님, 저도 그림 잘 그리는데요. 네, 잘 그린 거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비교하시게 되면 어떻게? 쉽게 되겠지. 원간섭기 유행했고, 그럼 사대부들이 그린 그림 남종화는 이건 조선 후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유행하게 되는 거예요. 원간섭기 이거 뭐예요? 13세기지. 유행한 시점을 잡으라는 얘기야. 남종화, 북종화, 그렇지 않으세요? 공민왕이 원나라 시기에 원나라에서 꼬맹이 때부터 성장했어. 그럼 거기서 교육을 받았겠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보고 듣고 배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 그림이 되게 북종화에 가까운 그림들을 그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하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삼대립도.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성략, 충렬왕 때 안양에 의해서 전래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의 실천적 유의를 중시했고 주작으로 수학이 전래됐다. 되게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자, 성략을 만든 사람은 중국 사람, 남송 사람이죠. 주희가 만들었습니다. 주희가 만들었다 해서 주희가 성현의 반열에 올랐다 해서 주자라고 부르죠. 이렇게 주자성략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현의 반열에 오른 사람부터 공자, 맹자, 주자 뒤 자자를 붙인단 말이야. 아들 자자를 붙인단 말이야. 주자가 만들었다, 주희가 만들었다. 이 사람이 만든 학문이기 때문에 주자성략을 한다. 유학의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보시면 돼. 공자, 맹자 시기에 만들었던 사람이 지켜야 윤리, 규범, 도덕을 우리는 뭐라 불러? 유학이라 부른다고. 동물과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준 게 우리가 사람이 가져야 할 인품, 성품 이런 것들이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회생활하는 데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지. 윤리, 규범, 도덕.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윤리, 규범, 도덕 다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수업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 어떡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동물이니까. 네, 이걸 업그레이드한 게 주자, 성략,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아서 처음으로 고려 후기에 이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안양이요. 안양이 가져왔다. 해안주의, 해안, 안양, 호까지도 물어보기 때문에 잘 잡아야 되고,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한 번도 이렇게 만나본 적 없어요. 시대가 다른 인물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중국에 원나라에 유학가 있다고 지낸지. 그래서 여기서 성리학을 처음 접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참게 됐다고. 평생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래서 호를 따라간다고. 해언이라고 따라간다고 이렇게. 나는 그러면 주자의 호를 따라가야 되겠다. 나는 호를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다. 스승을 삼아야 되겠다. 이런 게 사료로 기출된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이 여기서 만들어진 게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것도 쉬운 성리학이라고 얘기한다. 성리학이 두 번에 걸쳐 온다고. 왜냐면 어려운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면 거부감이 오겠지. 아우씨 너무 어려운데 저거.
근데 쉬운 게 들어오면, 이 정도는 내가 수용할 수 있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처음에 쉬운 성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주자가래요. 주자가 얘기한, 주의가 얘기한 가정의 예법이란 뜻이야. 네? 가정의 예법이 뭐예요? 간혼상제가 되겠지. 간혼상제가 뭐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지? 간이지. 내가 지금 공무원이 되고 싶어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 나 공무원 하고 싶어. 오늘부터 공무원 할게. 일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와 같은 절차 과정을 밟아서 어떻게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 그죠? 공무원이 되는 거. 관. 혼. 야, 너 마음에 든다. 오늘 나하고 결혼하자. 그게 돼? 미쳤나? 이렇게 하겠지. 이 자식 미쳤어. 이렇게 하겠지. 이거 뭐가 있어? 연애 과정, 뭐 쭉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부모님 상당했어. 돌아가셨어. 죽었네. 갖다 묻을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되게 복잡한 3일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 그냥 밥하고 국만 올려놓지. 이게 아니잖아요. 되게 준비하는 음식들이 많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절차에 따라서 예법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게 주자가래요. 여러분 이거 다 집에서 한 번씩 경험해봤죠? 부모님 하는 거 다 간접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주도는 하지 않더라도.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 똑같이 부모님이 했던 걸 따라갈 거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제사 지낼 줄 몰랐지.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인사 절하자고. 네. 그게 그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제사 지내야 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내 몸에 배어 있어. 여러분들 나중에 그냥 서 있었고 앉아 있을 뿐이고 음식 장만 좀 해도 거둬드렸을 뿐인데 부모님 고생하시니까 보고 들은 게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 꼭 같이 하게 된다고. 그게 이제 간접적인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다 간혼상제들이에요. 이해 가셨죠? 이게 언제 들어왔다? 원간섭기에 들어왔다. 그럼 어려운 성리학도 들어올 거 아니야. 어려운 성리학 봐봐.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공부를 좀 했던 사람들은 이항과 이해를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 그치? 자, 봐봐. 여러분 지금 패스포트에 1,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 만원짜리, 뭐 5만원짜리 있을 수 있어. 근데 거의 없을 거야. 아마 요즘에 다 카드 가지고 다니니까. 지폐 한번 생각해봐. 이 항은 얼마짜리 들어가 있어? 응? 1,000원짜리. 이 2는 5,000원짜리. 이게 한금이 처음에 한번 나왔어. 1,000원짜리 지폐, 5,000원 지폐를 갖다가 나열해놓고 이 아저씨들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관심이 없으면. 그 그림 있잖아. 그럼 다음 이를 갖다가 가, 이 항을 나. 그럼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으로 고르서 얘기한 거야. 그럼 먼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어느 몇 원짜리 들었는지 모르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5만원짜리) 누구 들어있어? 심사위원 누구 엄마야? 여기야. 5로 시작한 사람은 전부 다 이 집안이야. 5,000원, 5만원. 혹시라도 이런 게 처음에 나오면 수업 시간 한번 했는데 기억이 안 나지. 이러면 이제 미치는 거야, 이거. 일단 5로 시작한 사람 다 한 집안이더라. 심사위원당 아들. 이렇게. 자, 봐봐. 이항선의 어려운 성향이 뭐겠어? 주리론. 여기 뭘까요? 주기론. 이건 조선이 건국되고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큰 사건이 터졌어요. 이게 명종 때예요. 이걸 계기로,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실존 인물입니다. 명종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좀 더 어려운 거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이 두 가지 나뉘는 거야. 주리론, 주기론. 일종의 철학이에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시험에도 잘 나와요. 자, 봐봐. 그러면 막연하게 생각했던 성리학이 어느 정도 어떻게 구분됐지? 자, 고려 말에 쉬운 성리학. 자, 간혼상 하나 빠졌다. 소학. 소학은 어린아이들 공부하는 거야. 요즘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들 공부하는 게 소학이야. 소학을 공부한다. 그다음 이항과 이 선생은 이걸 계기로 좀 어려운 성리학이 들어왔다. 이게 이제 우리 조선 후기를 조선 중기에 만들었다가 중기 후부터 이게 후기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또 21세기까지 조금 남아있는 게 이런 성리학들이에요. 지금 이제 성리학들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삼국들 있죠. 중국, 우리나라, 일본들 전부 다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머리에 생각하는 그 이데올로기랄까요? 이게 좀 비슷해요. 네, 그 동양적인 사상들 그대로 비슷하게 되게 연결되어 있어 보시면 돼. 공부라는 게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후세기까지. 구분할 수 있겠죠? 쉬운 성리학, 어려운 성리학, 주자가래, 소학,
명정 때 이항 이 줄이론, 주기론. 이건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261페이지. 문학의 발달. 문학의 발달 보기 전에 우리 한번 그거 봅시다. 그림 한번 볼게요. 좌측에 260쪽에 서광사 응진전 한번 봐보세요. 자,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지. 그죠? 기둥이. 그럼 기둥이만 공포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 있지. 바로 그 기와장 밑에 보시면 대웅전 옆으로 좌우로 이렇게 쭉 써져 있는 거지. 세워져 있는 거지. 이걸 공포라고 그런다고. 공포가 많으니까 뭐라고 그런다고 이걸? 주심포가 아니라 다포 양식이라는 거. 이거 살짝 적어 여기다 이렇게. 그 대웅전이랑 간판 좌우에 있잖아. 포가 많잖아. 그 공포가. 그거 살짝 적어. 다포가 양식이다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그림 한번 봐줘봐. 경천사지 십승서탑과 온각사지. 거의 같아요. 경천사지 십승서탑, 그 다음 온각사지 십승서탑. 참고로 제가 경천사지 십승서탑은 지금 밑에 현재 개성에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 밀반입됐어요. 일본 일제강점기에. 살짝 적어봐. 경천사지 십승서탑 옆에다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밀반입됐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경복궁에 있다가 그러니까 일본 밀반입됐다가 경복궁을 화살표 왔다가 지금 현재는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1층 로비에 잘 보존되어 있다. 딱 적습니다. 경천사지 십승서탑. 보니까 되게 실내에 있는 것 같지? 그지? 경천사지가 안에 그림 뒷배경 봐봐봐. 실내잖아. 뒤에 율창도 보이잖아. 이게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1층 로비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서울에 오시거든 홍대 가지 말고 제발 홍대나 여기 번화가는 차이 없어. 오케이? 그리고 좋아. 그래 한 번은 가봐야 그래. 한번 가봐야 별거 없더라. 그럼 가지 말고 여기 가. 제발 가서 박물관에 가서 1층 노베가 제일 이것부터 먼저 보고 사진 찍어보라고. 나중에 자랑해서 갔다 왔습니다. 보여줘봐. 톡을 보내주시든가. 공부잖아 이게. 어떻게 돼 있다는 모습을 보였잖아. 그 다음에 온각사 십승서탑 탁골공원에 있다고. 이건 서울 중구에 가면 종로 쪽에 있는 탁골. 그래서 싱크윌이 거의 같아요. 경천사 십승서탑 봤고요. 오른쪽에 보면 천산 대립도 좀 그림이 좀 흐릿하죠. 오래되다 보니까 또 흑백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래됩니다. 네. 이게 남종화예요, 북종화예요? 천산 대립도는 북종화라고. 북종화는 뭐야? 아까 전문 하원이 그린 그림 정도 수준이다. 자, 문학의 발달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쭉 치고 한번 넘어갑시다. 왜냐면 역사시험에 문학 파트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 역사가 낼 게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 내면 어떻게 국어 범위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국어 선생이 아니니까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경기체가 갑니다. 고려 중엽 이후에 발생한 장가다. 볼까요? 또 경기 하여가라고도 한다. 노래 말미에 반드시 경기 어떠하니 우리말 번역할까요? 경치 어때? 적어놔요. 거기 밑에다가. 놀러 갔다면서. 그쪽 경치 어때? 이런 뜻이야. 친구하고 전화해 볼 수 있잖아. 제주도 갔다면서. 그거 볼만해? 경치 어때? 나도 가고 싶다. 경기 어떠하니? 이런 말 때문에 우리가 그 글을 갖다 우리 경기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네, 대표적인 게 간동별곡, 죽계별곡, 한림별곡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 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고려 중기에 여행 갈 수 있는 층은 사대부겠어? 농민이겠어? 빈농이겠어? 사대부지. 그러면은 경기체가 위에다 저거 니꼬로 하고 뭐라고 적으면 될까? 사대부 문학이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같은 말이야. 사대부들이 쓰는 글이야 이것은. 그렇잖아. 요즘에 이제 여행이야 누구나 다 갈 수 있잖아. 시간과 경비만 있다면 다 갈 수 있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돈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대부들만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사대부 문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민요가입니다. 일반 민중사에 널리 불리던 가요. 민요가 서민적인 데 비하여 소교는 시상에 있어서 민요이면서 가사의 품위를 나타내고 한문투를 많이 풍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게 쌍하점. 원간석기에 나오는 것들. 쌍하점은 만두점이에요. 만두집이에요. 만두집을 갖다가 쌍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점이니까 점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만두 가게 쉽게 얘기해서. 살짝 적어. 원간섭기에 우리나라에 만두가 들어온단 말이야. 원의 문화 중에 하나가. 그래서 만두 파는 가게를 해서 쌍하점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쌍하점이 왜 나왔을까? 그냥 만두 팔면 되는 건데. 쌍하점에 이거야. 내가 만두를 사러 갔다고. 만두를 먹고 싶어서. 오케이? 상점에, 사장님 만두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그럼 한 접시 주세요. 사오면 되잖아. 근데 내가 돈을 이렇게 지불했어. 누가 여기 써야 되는데, 우리 여기.
예. 5,000원 받으면 돈만 받으면 되잖아. 그지? 근데 그 상점 주인 나의 손목을 잡더이다. 뭐야 이거? 그러니까 쌍화점의 주인은 남자야. 근데 나는 여성이야. 만두 5,000원 주세요. 돈을 이렇게 줬다고. 만두만 주면 받아도 내가 끝나는 거잖아. 근데 갑자기 내 손목을 잡더라는 거지.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요즘 치면 큰일 나 이거. 성희롱이야 이거. 추행이야 이거. 일종의 그 시대의 성적 문란함을 갖다가 지적한 게 쌍화점. 오케이? 이해갑니다. 청산별곡. 서경도. 청산에 사르리 사르렸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사르리 사르렸다. 야, 봐봐. 양반들이 산에 올라가고 머리랑 다루 따먹고 생활하냐? 아니지. 일반 서민들이야. 뒷산에 올라가 볼까? 먹을 거 있네. 모루도 있고 다리도 있고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 이게 청산별곡이야. 사르리 사르렸다. 청산을 사르렸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르렸다. 잘 사는 사람은 도시락 싸가지고 가. 여기 일단 서민들의 음악이라는 거지. 서경벌곡, 기타 쭉 봐주시면 됩니다. 가시리도 마찬가지죠. 가시리. 이별에 대한 얘기잖아요. 남녀 간의 이별 얘기가 양반들이 하지 않습니다. 가전체 문학 갑니다. 자, 계세징인을 목적으로 사무라의나 효시가 설총의 하왕계가 효시다. 이건 하왕계는 신문왕 얘기입니다. 신문왕의 어떤 그 여성의 빠져가는 모습을 갖다 경계하기 위해서 쓴 대표적인 게 하왕계입니다. 꽃의 임금에게 내린 겨울이다. 이게 효시가 되는 겁니다. 신라. 대표적인 게 국순전. 국순전은 그 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술에 대한 얘기는 그 당시에 주로 술을 먹는 소비층이 선비와 관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술 먹는 관리들, 선비들 비판하는 게 국순전입니다. 그 다음에 공방전. 그 엽전이라고 됐죠. 네. 그 예전에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월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요? 부패해요. 돈이라는 것은 관리들이 부패를 지적한 거예요. 적어놓으면 되고 거기다가 공방전은 관리들의 부패상을 얘기하고 있다. 돈에 관련된 얘기니까. 이규보의 국선생전 술과 누룩을 갖다가 얘기했죠. 국선생의 술 이건 뭐냐면 뭘 희화한 거냐면 어진 사람이 되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선생정은 어진 사람이 좀 되어달라. 현명한 사람이 좀 되어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술과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청강사자 현부현. 그 현자가 거물 현자예요. 거북이 등이 되게 까맣거든요. 거북이 아시죠? 거북이 등이 되게 까맣다고요. 이게 뭐냐면 거북이처럼 선비의 절이가 필요하다는 거야. 색깔이 변하지 않는 까만색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비의 어떤 절이 또 절제 뭐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죽부인전 보이나요? 네, 죽부인전. 대나무. 남녀 간의 그 문란한 어떤 그 세태를 잘 표현한 게 대나무에 비유했다 적으면 돼요. 남녀 간의 문란함을 갖다가 세태를 비판했다. 대나무에 비유했다. 그 다음에 석시경함의 정시자전, 지팡이를 얘기하는데요. 원간섭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정말 뛰어나고 나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야.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인재를 갖다가 중용하지 않고 인재를 대우하지 않는 그 세태에 대해서 비판한 게 지팡이를 비유했다 보시면 됩니다. 나는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왜 나를 안 써주는 거야. 인재를 알아주지 않는 그 세태를 잘 의인했던 게 정시자이다. 그 다음에 뭐가 또 빠진 것 같은데 저생전이 있나? 저생전이 없지 지금. 저생전 하나 저 옆에다 추가해. 당나무 적자거든. 당나무는 종이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저생전 밑에다가 살짝 적어놔 옆에다가. 인재를 알아주지 않는 세태를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를 쓰는 사람들은 문인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글 쓰는 사람들. 살짝 저생전. 잘못 적었어요. 여기 문신 관료들의 어떤 그 부패함.
문신 관료들이 부패함을 적은 게 저성제인. 네, 당나무 저자. 글 쓰는 문신들에 대한 부패함을 비판했다. 한시 진화 갑니다. 진화는 한 3년 전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진화는 무신 정권 시기 인물입니다. 무신 정권 시기 인물입니다. 자, 문화적 자신감. 송은 이미 쇠퇴하고 오랑캐는 아직 미개하니 앉아서 기다려라. 문명의 아침은 동쪽 고래 하늘을 빛내고자 한다. 이걸 시로 이렇게 사료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글과 관련된 내용을 옳은 거 물어봤다고요? 자, 이렇게 시를 쭉 적어놨다. 진화의 시입니다. 그럼 이 시가 쓰였던 시기에 인물을 골라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화와 가장 동시대 인물은 이규보라는 인물입니다. 네, 이규보라는 인물입니다. 최충원하고 최후 정권 시기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시대 인물을 아는지 물어보고 있다. 어떤 역사적 사실을 던져주고 시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넘겨갑니다. 폐간문학. 폐간이란 옛날 중국에서 임금이 민간의 풍속이나 장사를 살피기 위해서 거리에 저작거리입니다. 많은 일반인들이 사는 글을 보통 저작거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저작거리 소문을 모아 기록하던 벼슬 이름인데 이 뜻이 발전하여 이야기를 짓는 사람도 폐간이라 일컫게 되었습니다. 뒤에 이들이 모아 가설항담에 자연히 그들의 창의성이라고 가미되고 윤색됨으로써 흥미본의에 따라서 하나의 산문적인 문학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쉽게 해서 폐간문학이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원래 출발점은 관리를 폐간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간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봐봐. 왕은 항상 궁궐에 있다고. 그지? 근데 봐봐. 일반 민들이 사는 거리는 저작거리라 부른다고. 저작거리에 오늘 뭐 소리가 막 요란해. 막 음악 소리도 나고 뭐 되게 흑적흑적 하는 거야. 그래서 왕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폐간을 시켜요. 폐간은 이러한 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고 왕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갖다가 폐간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 관리는 사실을 보고할 거야? 사실이 아닌 걸 보고할 거야? 왕에게. 사실을 보고하겠지. 영어로 치면 뭐가 되겠어? 팩트겠지. 사실을 보고한다고. 그럼 이게 좀 지나가게 되면서 사실과 허구가 섞이게 돼. 그냥 1 더하기 1은 2였다고. 근데 갑자기 3이 되고 막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팩트의 기준에 가설이 허구가 추가되면서 이게 문학작품을 만들어진다. 이걸 폐간문학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폐간문학은 봐요. 그러면 되게 사회가 혼란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봐봐. 무신 정권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만큼 정치 위협을 받았었겠습니까? 원간섭이 봐요.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소용돌이 치는 이 시점에는 팩트 위에 허구가 가미돼요. 이 시기에 주로 많이 등장한다. 됐죠?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무신 정권기에 원간섭기에 최고 피크를 이룬 게 폐간문학이다. 선생님, 조선시대는 없습니까? 있죠? 조선시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가 있겠죠. 네, 조선 중계도 되게 많았겠죠. 폐간문학들이. 봐봐. 야, 수양대군이 말이야. 어린 단종을 죽였는데 이렇게 죽였대.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네, 죽인 건 팩트가 맞지. 근데 거기에 내 스토리가 막 가미되기 시작해. 뻥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야, 사육신을 죽였는데 말이야. 어떻게 죽인 줄 알겠니? 그건 팩트잖아. 근데 거기서 막 뻥튀기 시작하는 것들이지. 알겠죠? 어떤 사실이 팩트 위에다가 허구가 추가되는 문학들을 우리는 폐간문학이다. 그럼 우리 21세기는 없을까? 있겠죠. 네, 지금 큰 집에 계신 전직 대통령들 봐봐. 2분이나 계시잖아요. 야, 이분들이 말이 이렇게 했대, 이렇게 했대. 근데 말이야, 여기서 뻥튀기 돼서 쭉 추가되기 시작하는 거지. 요건 지금 나오면 어때? 인기가 없어. 누가 다 아는 사실 책을 안 사서 본단 말이야. 그치? 근데 50년 뒤, 100년쯤 뒤쯤에 막 이런 게 뻥튀기 돼가지고 소설이 됐다 쳐봐. 그럼 50년 뒤, 100년 뒤에 태어난 사람들 이거 모르잖아. 역사적 사실 갖다가. 오, 재밌어. 막 볼 거 아니야. 고로 폐간문학이 납니다. 어때? 괜찮았어요? 야, 건축과 예술 잠시 갈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